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론 수업을 하게 된 이소영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께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론 수업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제 수업하시기 전에 어휘 교육론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 같다라고 미리 생각해 보신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1주차 1교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학기에 배우시게 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론 수업에서는요. 한국어 어휘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알고 일반적인 특성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 목적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요. 앞부분에서는 한국어 어휘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 후반기에 가서는 이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외국인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수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차별 강의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1주차 1교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1주부터 이제 5주 정도까지는 이제 한국어 어휘의 특성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부터 이제 14주, 이제 15주는 기말고사니까요. 14주까지는 그러면 내가 앞서 배운 이런 한국어 어휘의 일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르치게 될 외국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한국어 어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학기에 한국어 어휘 교육론 수업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실제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실 때에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어휘를 좀 더 쉽게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좋은 멋진 한국어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1주차 1교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1교시 수업은요. 한국의 전통적인 어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어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주차 1교시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2주차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어 어휘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의 전통적인 어휘 교육은요. 조선시대에 외국어를 학습할 때에 어휘 교육을 했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전통적인 방법은 서양의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문학습의 경우에도 이제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매우 비슷했는데요. 그러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앞서서 다른 과목에서 혹시 이미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다른 과목에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이번에 한국어 어휘 교육론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 그러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제 세대에도 제가 이제 중고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일단 어휘를 의미와 1대1로 연계해서 배운 다음에 그 어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휘를 목표 어휘가 제시되면은 그 목표 어휘의 의미를 한국어로 알고 그다음에 그 목표 어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번역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외국어 교육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구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문 교육과 이런 기타 외국어 교육은 각각 문어와 구어를 중시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어가 되겠고요. 문어. 그다음에 기타 외국어 교육은 이제 구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한문 교육과 기타 외국어 교육의 차이점은 이제 문어와 구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인지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모두 어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전통적인 외국어 교육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한문 교육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 교육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한문을 배워보시겠지만 문어 교육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과 그다음에 한자 쓰기나 그다음 읽기 학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문의 경우에는 그 형태소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어휘 교육에 조금 더 치중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초급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 초급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이제 한자 읽기와 쓰기가 주요한 학습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교육을 보면은 이제 문장 단위의 학습을 통해서 이제 개별 한자의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천자문을 보시면은 낱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낱글자를 배우고 그 낱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익히는 것을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학습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한자 교육이 그 예전에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자문의 경우에 낱낱이 한자 학습뿐만 아니라 문장 학습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유형의 학습에서의 문제점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문장의 의미 구성을 위해서 한자의 난이도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한자의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제 문장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문장을 통해서 번역하고 의미를 아는 것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어휘의 난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쓰기 쉬운 한자나 획수 또는 이제 사용 빈도와 큰 연관 없이 한자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에 그 기타 외국어 교육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시대의 기타 외국어 교육은 이제 사역원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역원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역원의 일단 교육 목적, 설립 목적은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로 국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통역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에 그서 오는 뭐 사신이나 이런 사람들과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그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통역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몽고어나 만주어, 그다음에 한어, 외어 등과 같이 주변의 언어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재도 개발해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원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이제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세 조선의 사역원에서는 15세기 이래에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일본이 좀 주가 됐었는데요. 다른 나라보다 많은 역학서를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학서라고 하면은 이제 주요한 것이 첩회라든지 노골대라든지 이런 이제 역학서를 이제 간행을 해서 이제 외국어 통역가를 양성하는 데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외국어 교육이 사역원을 통해서 매우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어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휘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어휘 교육은 최세진의 문자 교육과 초기 외국어 학습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해서 최세진의 지적에 관한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세진의 훈몽자회라는 책에 보면은요, 문자 학습 초기에 구체적인 명사에 해당하는 어휘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통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체적인 명사에 해당하는 어휘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요, 일단 사물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 사물과 1대1로 대응하는 어휘 학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유아 때나 아니면은 한국어 초급 단계에서 어휘를 학습할 때에 아무래도 이전에 학습한 어휘 양이 적기 때문에 교사가 설명할 수 있는 교사 말의 제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국어와 목표어가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림과 그다음에 목표 어휘가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렇게 어휘 학습을 할 때, 어휘 교육을 할 때에 구체적인 명사에 해당하는 어휘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와 부합하는 사물이 있어야 학습에 효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급반의 교실에 들어가시면은요, 컴퓨터,
그다음에 뭐 칠판, 뭐 지우개, 책상, 의자와 같은 이런 사물에 그 어휘를 붙여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목표 어휘로 그런 어휘들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교실에서 수시로 그런 학습한 어휘들을 보고 그다음에 어휘를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물에다가 어휘를 붙여놓고 학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왜 유아들이 있는 집에 가보면은 냉장고나 아니면 책상 이런 데에 사물의 이름이나 이런 것도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교육에 필요한 이런 분류 어휘집은 이제 사회원이라는 동일 기관에서 간장하였기 때문에 다른 유등의 회화교육과는 상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화교육 이외에 어휘 교육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은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 교육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어휘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국어 어휘집에서 이제 부류를 나누어서 기초 어휘를 설정하는 것과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도 기본 어휘의 분류 어휘집을 개발해야 학습자들이 의미장별로 학습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한국어 어휘 교재 중에는요, 코리안 픽처럴 딕셔너리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물의 그림과 그 다음에 어휘를 연계해서 부류로 나누어서 나온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보면은 뭐 천문이면 천문, 지리면 지리, 아니면 일상, 뭐 사람들, 의보, 뭐 주택 이런 이제 부류로 나누어서 그걸 이제 의미장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부류끼리 묶어 놓은 어휘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기억을 오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같은 부류를 아무래도 모아서 공부를 하니까 좀 효과적으로 어휘를 암기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 교수법의 변천과 어휘 교육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서 이미 좀 들어보시거나 배우셨던 기억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외국어 교수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배운다기보다는 외국어 교수법에서 어휘 교육이 중요하게 차지했던 교수법만을 5가지를 선별해서 그 교수법에서는 그럼 어휘 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수법의 역사는 서구의 교수법 역사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의 경우에는 외국어 교수법이나 또 국어 교수법의 모델을 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들이 이제 외국어 교수법에서 이제 좋은 부분을 가져온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모국어 화자들에게 가르치는 국어 교수법의 모델 중에서 또 좋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교수법에서 어휘 교육의 변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교수 이론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교수 이론 중에서 그럼 어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교수 이론은 언어학의 발달과 관련이 깊으며 언어 간의 변화가 교수법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간이 변화하면서 교수법에 어떤 변화가 되었고 교수법이 변하면서 그러면 어휘 교육은 그 교수법 안에서 어떻게 또 변화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수법 5가지를 살펴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법 번역식 교수법, 그다음 2번째는 청각 구두식 교수법, 3번째는 인지주의적 교수법, 4번째는 의사소통식 교수법, 마지막으로 통합 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교수법만이 교수법의 모두를 전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교육에서 조금 특별하게,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그런 교수법만을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문법 번역식 교수법입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세대의 그 외국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휘를 학습할 때에 어휘에 어떤 다른 그 학습 방법이나 교수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표 어휘를 제시하면 그 목표 어휘를 한국어로 어떤 의미인지를 암기하고 그다음 그 암기한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읽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런 방법으로 그 외국어가 이루어지는 교수법이 바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단점으로 그 지금까지도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영어를 10년, 20년 배워도 그 영어권 화자를 직접 대면하면 입도 뻥끗 못 하겠더라. 그죠? 그다음에 말 한마디를 못 하겠더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것의 이제 이유를 찾아보니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 지금의 학습 방법처럼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휘를 암기하고 그 암기한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읽고 그냥 해석하는 이런 방법으로만 그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입을 열고 구어로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이제 말 그대로 문어의 해석을 위주로 한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어의 해석을 위주로 한 교수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한 번역에 그 초점을 둔 교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교수법의 목적은 문법 규칙을 정확히 설명해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업 방식이 학습자보다는 교사가 중심이 되는 그 학습이 이루어졌겠고요. 그 다음은 구어보다는 아무래도 문어가 중심이 되는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외국인 화자를 만났을 때 그 구어로 그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이런 이제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바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이유는 그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은 문법 번역 교수법이 서구에서 유행했던 시기에는 한국어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지금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당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한국 생활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말하기나 듣기의 필요성이 많이 그 제기가 되었고 이렇게 문장을 읽고 번역하는 정확한 번역을 요구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큰 역할을 이제 담당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의 그 어휘 교육을 한번 보시면은요.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 어휘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어휘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컸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그 어휘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휘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목표가 정확한 문법과 어휘 습득을 통한 번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을 이제 한번 제기를 해보면은요, 번역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번역어와 모국어가 함께 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암기식으로 정확한 어휘 뜻을 암기하는 것으로 그 어휘 교육을 단순하게 취급했다는 것에서 그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청각 구두식 교수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구두식 교수법은 앞선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반발해서 등장한, 반발이라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 앞선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부하셨던 그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그 문어 중심의 교수법이었다고 한다면 문어 중심의 교수법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어 중심의 교수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어 중심의 교수법이라고
자꾸 했으니까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둔 교수법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교수 방법은 이제 반복적이고 아주 기계적인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배울 때도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어떤 한 대답만이 그 그냥 습관적으로 배운 것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형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기계적인 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요 교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 이 청각구두식 교수법은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듣기와 말하기 위주의 수업이 진행됐다는 것에서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영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문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에서 그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영향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그 한국어 그 교재에도 보시면은요, 각 단원마다 그 목표 문형들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 문형을 학습해서 그 목표 문형이 들어간 그 문장을 연습하고 그것을 실제 그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지금의 한국어 교육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 학습자의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 어휘 교육은 어떻게 그 다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 모든 어휘는 문맥을 통해서 습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맥이라 그러면은 문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첫 번째로 배우셨던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는 이제 문장을 통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휘와 그 다음에 뜻을 연결해서 1대1로 어휘, 그 다음에 뜻 이렇게 그 암기하는 방법이었다면은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는 어휘를 공부할 때에 물론 의미도 공부를 하지만 그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문맥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그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어휘 교육을 그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자의 모국어와 그 목표어의 그 단어의 의미를 대조시킨 단어 목록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어휘 교육을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가 있으면은 그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뭐 문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스쿨이면 스쿨 학교 이래가지고 그냥 빽빽하게 빼곡하게 연습장에다가 그 어휘를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그런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그 목표와 그 모국어의 단어 의미를 대조시킨 단어 목록은 그 사용하는 것이 그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의 어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어휘 확장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럼 나중에 후에 그 읽기 단계에서 문장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는 것이 바로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의 어휘 교육의 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도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 문제점의 첫 번째는 언어의 창조성을 너무 간과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문형을 학습하고 그 문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뭔가 다양하게 자신들이 그 문장을 그 만든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학습은 거의 그 등한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의 문제를 단순히 문맥 속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그 제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휘의 의사소통적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학습하셨고요. 두 번째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인지주의 접근법 교수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지주의 접근법 또한 앞선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어떤 문제점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언어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그 교수법이 인주주의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국어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모국어의 구조를 통해서 제2 언어의 그 규칙을 습득한다는 이론이 바로 인지주의 접근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지주의 접근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학습 활동을 단순하게 그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학습에 필요한 지식을 모국어에서 습득한 규칙 체계를 바탕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해 나가도록 했다는 것이 바로 인지주의 접근법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주주의 접근법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교수 현장에서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학습 능력을 생득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인정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생득적이라는 의미는 그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그 뭐 선천적이다 이런 의미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지주의 접근법에서의 어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휘 교육에 좀 초점을 두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지주의 접근법을 어휘 교육에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모국어 어휘의 생성 능력을 목표어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지주의 접근법을 어휘 교육에 적용을 하려면 일단 학습자들이 모국어 어휘에 대한 그 학습 지식이 일단 마련이 돼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어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국어 어휘 형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목표어의 어휘 형성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그 교수법이기 때문에 일단 모국어의 어휘 형성의 원리를 학습자들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교사가 그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대한 어휘 형성의 원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그 이루어지기가 쉬운 그 학습법이라고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어휘 형성의 원리를 터득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던 그 교수법이 바로 인지주의 접근법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세 가지를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그럼 이제 네 번째 교수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식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 또한 앞선 인지주의 교수법의 언어 능력의 추상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제시하면서 이루어진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목표를 보시면은 그 교수법의 명칭 그대로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주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모국어 화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할 놀이 등을 통해서 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증대시키는 면에서 볼 때에 구두 의사소통 능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그 앞서 배우셨던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그 큰 단점으로 꼽았던 것이 몇 년, 수십 년 동안 그 외국어를 공부해도 직접 그 화자를 만났을 때 그 외국어 그 모국어 화자를 만났을 때 내가 실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발전시키는 단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바뀌어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뭐 문법이나 또 문형 또 어휘를 학습을 하기는 하지만 그 학습이 이루어진 이후에 듣기나 말하기를 통해서 그 학습한 목표 문법이나 목표 어휘가 실제로 내가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그 말하기, 듣기 그 영역 시간에서 그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단계가 바로 의사소통식 교수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그 어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휘 교육은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그 다루어졌는지를 보시면은요. 어휘 교육의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 교수법이 바로 의사소통식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언어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그 실용적인 면이 강조된다면 문법보다 어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 의미를 조금 더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적절한 어휘를 알면 문장이 비록 그 비문법적이라도 그 문법적인 오류가 있더라도 상대방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할 때에 그 정확한 그 문법에 그 맞추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영어권 화자에게 전달을 하지 않아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한 어휘만을 그 얘기를 해도 상대방에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만났던 외국인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중국인 친구였는데요. 이제 영어를 이제 같이 배우는 학원에서 이제 만났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저와 함께 늘 초급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처럼 들리는데 왜 항상 나와 같이 초급반에 있을까 늘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문법적인 부분이 오류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계속 빨리빨리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아이러니하게도 다 알아듣는 이유가 어휘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상대방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어휘를 통해서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문법적인 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어휘와 문법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문법적인 오류가 다소 있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된 어휘만을 전달한다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식 교수법에서의 어휘 교육이 중요한 자리를, 그다음에 개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하실 부분은 바로 통합교수법입니다. 통합교수법 그러면 명칭 그대로 좋은 것만을 모두 모아서 만들어진 교수법이라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점도 있지만요. 그래서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통합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문제를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통해 보완하는 교수법이 바로 통합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교수법에서 나온 이런 교수법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그다음에 단점들을 보완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통합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창성과 정확성을 갖추는 것에 원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유창성과 정확성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 사람 참 한국어 잘한다 라고 느끼실 때 어떤 외국인이 있는데 저 외국인은 참 한국어를 한국인처럼 너무 잘한다 라고 언제 그 외국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네,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인 친구가 영어를 했던 것처럼 빨리 말했을 때 상대방의 언어를 외국어를 빨리 말하면은 유창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사람 참 한국말 잘한다 할 때 더듬더듬 천천히 말하는 외국인보다는 속도를 빨리 해서 말할 때 유창하다라고 이제 하는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정확성이라 그러면은 천천히 말하든 빨리 말하든 문법이나 어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추어서 오류 없이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정확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갖추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유창성과 정확성을 고루 갖추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문법적, 그다음에 언어 능력 외에 담화 구성 능력과 그다음에 사회 언어학적 능력도 강조해서 어휘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게 높아진 교수법이 바로 통합교수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런 청각 구두식 교수법과 그다음에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수법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통합교수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통합교수법에서는 어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한국어 교육에서는 아직 그 어휘 교육이 그 통합교수법 내에 중요한 요소로 그 반영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어휘 교육에 대한 그 중요도라든지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휘 교육이 어휘 교육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어휘 교육? 어휘 교육이 뭐가 특별한 것이 있나?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을 보면은 어휘 교육에 대한 이런 다양한 교수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습자들이 좀 오랫동안 쉽게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오랫동안 장기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교수 학습 방법이 좀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직도 조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그 어휘 교육의 그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통합교수법에서의 어휘 교육에 대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에 비하면 그 어휘 교육이 체계화가 뭐 교재를 통해서든 교수법, 학습법을 통해서든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지금에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이 되어서 학습자들에게 어휘 교육에 대한 흥미와 그다음에 어휘 교육을 또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수법이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5가지의 주요 교수법까지 다 공부를 하셨는데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어 교육의 역사는 교사가 중심인 교수법에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수법으로 변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는 교사가 중심인 교수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수법에서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수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법의 변천을 보시면 뭐 문법 번역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그 교수법들이 또 많이 등장을 했지만 오늘 배우신 교수법은 어휘 교육이 좀 어휘 교육의 개념이나 방법들, 그 다음에 좀 다루어진 비중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다른 교수법들을 좀 꼽아서 5가지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 또 청각 구두식 교수법, 그다음에 인지주의 교수법, 또 의사소통식 교수법, 또 통합 교수법으로 점차 의사소통에 관한 관심도 증대했고 또 어휘 교육의 체계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는 기존 교수법의 장점을 모은 통합 교수법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뭐 이미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통합 교수법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 자리를 잡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창성을 추구하던 의사소통식 교수법에서 정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통합교수법으로 한국어 교육자의 관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성도 빨리 말하거나 그다음에 빨리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문장의 오류를 되도록이면 줄이면서 정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수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한국어 교육의 초기에는 이제 문법적인 언어 능력에 상대적인 비중을 두고 그다음에 후기로 갈수록 담화 구성 능력과 또 사회 언어학 등 능력에 상대적인 비중을 두는 방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어휘 교육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 교육에서는 아직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를 다 마치신 다음에 실제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 교육을 하시면서 좀 효과적인 방법, 그다음에 다양한 이런 어휘 교육에 필요한 활동 수업 같은 것을 좀 개발하셔서 많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체계적인 어휘 목록과 어휘 교수 방법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어휘 교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이제 어휘 교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습자의 각 영역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1주차 1교시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1주차 2교시에서는요, 이제 한국어 등급별, 초급, 중급, 고급에 해당하는 어휘 교육 현황을 실제 그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1주차 1교시 첫 시간이셨는데 40분이라는 좀 긴 시간을 잘 참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1주차 2교시에는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